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여권의 대권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행보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오늘 인천을 찾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회장이 이제 가석방 심사도 이제 내일 있다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광주를 찾아서 고 김홍빈 산악대장의 연결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일까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인천을 가죠. 근데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허브 생산, 이제 이 백신 생산 허브의 얘기를 했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4차 대유행이 있고 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한다면, 네. 백신 생산의 필요성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민생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인천에 있는 그 회사를 방문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을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 호남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우리가 네. 과거 이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이거를 뒤집으면 사실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모든 드라마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은 경선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어떤 공을 들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낙연 후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지사로서의 어떤 민생 행보 나서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격자로서의 어떤 반전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로서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들으셨다시피 이제 당의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도 사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지사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사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또 경선을 차라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배수진을 치는 이유 어떤 걸로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면 경선 포기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경기도민들의 많은 생각 아닐까요? 왜냐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사가 다른 정치적 일정에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고 에너지 뺏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전념해 주길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언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1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도지사 연차가 1년에 한 21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종 후보 선출되는 10월까지 이 연차 다 써도 도정 공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연차도 아닌 경기도 지사로서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 날짜에 선거운동이나 경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나 당내 행사 참여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1시간이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의 평소 철학과 좀 위배되는 것이고요. 1차 예비경선이라면 아마 이런 논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예비경선을 통과했고 컷오프 지나서 지금은 본경선입니다. 본경선에 돌입했다면 적어도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사직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어떤 입법 활동과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나 시장의 어떤 행정 활동은 하루에 소요되는, 요구되는 근무 시간의 양 자체가 일단은 본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추미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도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수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도 예산으로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한 선거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민주당 전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야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6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지사 본인과 추미애 전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이재명 지사의 이 지사직과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흔들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직 유지에 대한 비판, 여야 일부 후보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경선 후보를 사퇴해라. 경기 도정에만 집중하길 권유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재명 대선이 장난이냐, 경선 중에도 지사 찬스, 경선 패배에 대비한 지사 찬스로 보험 드는 행태에 불과하다. 지사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직선거법상에 보면은 12월 9일까지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사직을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강조점은 사실은 선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미 이분들을 사실상 행정의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맡긴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대통령, 주지사 등등 끝까지 사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행정의 공백을 사실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0일 전까지만 사실은 사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경선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사퇴하고 경선에 나가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 6월 달까지 행정 공백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대리로 하는 분들이 사실상 도정을 맡는 것은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90일 된 것이고 경기도민이 아까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출직 나가는 것을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는 지지율 조사를 보면 네. 이재명 지사가 계속 1위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부분에서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지를 하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역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책임론. 그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또 선거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사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싣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냐? 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지사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장님,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신 후보들도 그냥 현직의 이점을 살리시라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의원직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를 벗어나서 선거운동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게 법상을 위반한 것이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9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니까 12월 가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정치적인 해석으로서 경기도지사니까 더 큰 이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가보면 2017년에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충남지사로서 안희정 후보 사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대로 가요. 그리고 홍준표 당시 2017년에도 홍준표 후보도 빨리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야 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게 적용이 되느냐?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을 빚을 거면 미리 기준을 정했어야죠. 네. 공경선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선출직은 다 사퇴를 해라. 그러면 도지사든 특별시장이든 의원이든 사퇴를 하는 게 맞는 네.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원칙입니다.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과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직선거법이면 90일 전에 사퇴니까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유불리. 경기지사니까 유권자가 가장 많은 1380만 명이니까 이 1380만 명은 유권자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니까 빨리 포기시켜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이 안 나왔다.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저는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김두관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지사 지사직에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요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국회의원 예시도 들었는데 국회의원들도 현직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사직보다 어떤 이 행정의 무게는 가볍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 경선이라는 게 사실 해보면 24시간 대선 경선에 본인과 주변의 참모들이 온 신경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세비 받고 지사나 시장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 일을 병행하는 게 가능하다? 대선이 그렇게 만만한 정치 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액의 기탁금을 냅니다. 보통은 정당마다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억대의 기탁금을 내게 되는데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게 현역 국회의원 배지가 되었건 뭐 지사직이건 시장직이 되었건 내려놓고 정명 승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마땅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이참에 정치 개혁 차원에서 그런 논의도 한번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선 평론가가 앞에 말했던 그 팩트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지지율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지율 한번 보시면 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 민주당 경선 흐름인데요.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30%대를 못 넘고 있는 이 20%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소장님? 네 글자입니다. 내하파상. 내하파산 이번 네. 주에도 또 줄임말의 연속이군요. 그럼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하파상 뭐냐? 네거티브는 지지율이 내려가고 네. 하지티브는 상,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하상, 그러니까요. 네거티브는 하, 내려가고. 네. 아하.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그래프를 추이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견고하게 2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의 조사는 후보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 적합하다고 보느냐를 물어보고 후보자 없이 그냥 후보자 보기를 불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분명히 입당 효과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보자를 불러주지 않는 조사에서 지지율이 더 견인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중도층 또 여성, MZ세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의혹이에요. 말실수이고 이런 설화 그리고 말실수, 메시지 논란 이런 부분들을 더 털어내야 심지어는 후보자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이제 긴 흐름으로 보면은 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지만 말 그대로 여호양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성 그리고 호남 또 양자 대결에서 본선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면 또 주춤하거나 내려가요. 왜? 네거티브 때문에. 네. 결국 네거티브나 의혹을 어떤 후보들이 빨리 털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딱 강조점은 네거티브 하면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군요. 네, 네거티브, 내하, 파상이라고 이제 키워드로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좀 호감도 지지율 조사를 또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호감이 가지 않음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57.1% 비호감도가 나오고요. 이재명 지사는 56.5%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네.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게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하면서 서로 검증하고 네거티브 들어가고 그러면 비호감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50%가 안 넘잖아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름이 13.8%거든요.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이 그러면 선거에 긍정적이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어쨌든 지금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네거티브를 하는 결과인데 네. 네거티브를 할 때는 이제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해서 다른 상대가 이제 검증을 받고 네거티브를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지지율이 나한테 오겠지.
그런데 결과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렇죠. 상대 떨어지고 본인도 떨어집니다. 아, 같이 떨어집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네거티브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네거티브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거티브로 뭐 승부를 내거나 네거티브로 승리를 한 그런 경험 굉장히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거티브를 하면 양쪽 다 뭐 공격을 하는 사람이든 수비를 하는 사람이든 다 네거티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에 지친 유권자들 그래서일까요? 후보들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보들 적절히 이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직 지사로서 이제 나선 이 이재명 지사가 이 아내와의 데이트 사진을 올렸는데 주목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한 SNS 아이디의 본 주인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수사까지 받았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이 났습니다만 네. 이 강성 친문 당원들 사이에는 약간의 비토 정서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의 뭐 사실처럼 떠도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반응해서 배우자를 정치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경선이 더 치열해지고 본선이 진행됐을 때 이게 계속 약점처럼 부각돼서 공격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은 드러내버리면 이제 약점이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근에 또 이 김경수 전 지사 이 수감되기 전에 상이 한번 났었는데, 그 상가에 조문을 이 김혜경 여사가 대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이 본인의 배우자를 정치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내조 정치를 가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적인 판단 자체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 대선 주자가 되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그 대선 주자의 가족, 특히나 배우자에게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근거 없는 어떤 비판이나 비난 그리고 비토 정서에 무조건 굴복하고 이 배우자를 정치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사실 대선 경선 나온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경선에서도 계속 뭐 주요 일정이나 방송국 토론에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동행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수면 아래로 있게 하는 전략도 가능했겠지만 5년 전에 이미 다 같이 활동했는데 이번에 활동 안 하면 또 다른 무수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후보별로 어떤 애처가의 면모를 강조하는 이런 활동은 이재명 지사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제 후보들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연애사, 과거에 달달했던 모습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뭐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부인과의 그런 기억을 떠올린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글을 올려줬습니다. 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부인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돕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이런 내조 정치라고 할까요? 내조 정치가 바닥 민심에 영향을 진짜 줍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성 표심이죠. 여성 표심이요. 저는 이번 대선이 여성과 MZ세대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중도층이 아니라 자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여기 장혜찬 평론가 계시지만은 배우자 의혹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내와 관련된 이슈가 또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지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된 현안이 유력 후보에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을 각 후보들은 강조하면서 여성 표심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거죠.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질 바이든 부인을 아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도 상당히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누릴 때 아내 네. 미셀 오바마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는 최근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내더라도 아내 뒤에 내겠다. 왜? 네. 아내가 더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뭘 노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도 아내와 관련된 몇몇 후보들의 논란이 진행되는 곳에서 여성 표심을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러면 덩달아서 가져올 수 있는 표심이 가족 이슈이기 때문에 또 MZ세대 2030 또 중도층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 표심을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서 이 아내를 강조하는 건 제한적이에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거나 메시지요. 친여성적인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판에서 그래도 이제 후보자들의 배우자들이나 뭐 가족들이 나오니까 조금 유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신상검증이 필요한 경우 각 캠프가 먼저 확인을 하자. 그리고 네거티브는 중단을 선언한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사실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을 이제 후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선의의 경쟁, 정책 경쟁 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했는데 결국엔 네거티브로 찌푸리게 하는 이런 현상만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먼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는 좀 선제적인 측면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17년 대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선대를 구성할 때 모든 다른 캠프들의 인원들이 그 안을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의 팀이 됐다.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든 뭐 다른 캠프들의 인사들도 같이 선대를 구성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결된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정조준하고 나섰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성남FC라는 지역 축구 구단이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아주 그렇게 유명한 구단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기업들이 앞다퉈서 후원을 하면서 무려 160억 원의 후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인기 있는 구단에서도 체결하기 힘든 액수인데 문제는 그때 거액의 후원금을 냈던 기업들이 대부분 성남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네. 이게 정말 일상적인 후원이고 축구단 그 자체의 가치를 보고 홍보하기 위한 후원이었다면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는 후원 계약 규모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떠난 이후로는 전혀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 현안이 해결된 이후로는. 그러면 이거는 삼자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던 경찰은 이재명 지사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 겁을 먹었는지 서면 조사를 그냥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조사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소환도 한번 안 하고 조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소환 일정과 관련된 뭐 경찰 방금 이제 장 평론가님께서 했던 그 표현, 뭐 겁을 먹었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뇌물죄가 형성이 되려면 본인이나 뭐 예컨대 제3자 뇌물죄다. 그럼 특정인 뭐 측근이라든가 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뭐 예컨대 K스포츠 같은 그런 어떤 재단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측근이 그것을 수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긴 기관이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도 변경을 이제 조건으로 지금 이제 해줬다라면 그 증거가 명백히 사실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 나한테 후원금을 내라. 그거 같은 것 현상들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오지 않는데 그런 조건들을 달면서 할까? 뭐 이런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권도 정말 후끈후끈하군요. 자, 이제 야권의 대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